시계의 초침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잘게 쪼개고 있었다. 똑딱, 똑딱,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소리만이 살아 움직이는 유일한 생명체 같았다. 나는 갓 끓인 컵라면에 뜨거운 김을 훅 불어내며 창밖을 응시했다. 기지박 관사의 낡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그저 짙어가는 어둠과 드문드문 박힌 가로등 불빛뿐이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인 형태를 갖는다면 아마 이런 풍경이 아닐까. 나, 이서연 소위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 임관한 지 이제 갓 3달이 지났다. 내 어깨 위에서 반짝이는 은색의 다이아몬드 계급장은 밤하늘의 별처럼 멀고 아득했던 내 꿈의 증표였다. 하지만 그 꿈의 무게는 때로는 이 작은 관사방 안에 공기처럼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후루룩 뜨거운 면발을 삼키자 속이 따끔하게 아려왔다. 저녁 식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메뉴였지만 고된 하루의 훈련을 마친 몸에는 이마저도 감지덕지한 에너지원이었다. 식사를 마친 나는 텅 빈 컵라면, 용기를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곧장 현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내일 아침 내가 신어야 할 전투화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두약 뚜껑을 열자 톡 쏘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낡은 헝겊에 구두약을 묻혀 전투화 가죽 위를 정성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쓱, 싹, 쓱, 싹. 이것은 단순한 군화 손질이 아니었다. 하루 동안 세상의 먼지를 뒤집어 쓴 나 자신을 닦아내는 의식이자 내일 다시 한번 굳건하게 땅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다. 가죽 위로 점점 광이 오를수록 흐릿했던 내 얼굴이 그 안에 비쳤다. 열정과 불안이 뒤섞인 아직은 앳된 25의 얼굴. 전투화를 다 닦고 나자 시선은 자연스럽게 방 한쪽에 걸린 제복으로 향했다. 빳빳하게 다려진 푸른색 제복. 그 위에는 내 이름 석자. 이서연이 새겨진 명찰이 단정하게 달려 있었다. 저 제복을 입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던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날개로 하늘을 날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버텨온 시간들이었다. 아버지, 그 이름은 내게 자랑스러움이자 동시에 무거운 족쇄였다. 대한민국 공군 작전사령관, 3스타 이진우 대장. 사람들은 그를 하늘의 방패라 불렀다. 적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부하들에게는 존경의 상징이었다. 내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단단한 산이었다. 하지만 그 산이 너무나 높았기에 그 그늘 또한 깊고 짙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이진우 장군의 딸로 불렸다.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면 사람들은 역시 장군님 따님답다고 했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장군님 얼굴에 먹칠한다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칭찬도 비난도 온전히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통해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그 사실이 어린 나를 숨막히게 했다. 나는 이진우의 딸이 아닌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공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임관을 앞두었을 때 아버지는 내심 내가 수도권의 핵심 비행단이나 사령부 본부로 배치되길 바라셨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가장 멀고 가장 평범한 곳으로요. 내 말에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서재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는 실망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아주 작은 이해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냐? 네, 아버지, 제 힘으로 날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날개가 아니라 제 날개로요. 결국 아버지는 내 고집을 꺾지 못하셨다. 그렇게 나는 모두가 선망하는 수도권의 엘리트 부대가 아닌
이곳. 행정구역상으로만 겨우 수도권에 걸쳐 있을 뿐 사실상 강원도나 다름없는 산골짜기에 작은 방공유도탄 포대로 오게 되었다. 이곳에서 나를 이진우 장군의 딸로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저 신참 이서연 소위일 뿐이었다.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외로웠다. 나는 그 외로움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의 대가였으니까. 다음날 아침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는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관사를 나섰다. 위병소를 지나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아침 점호를 준비하는 병사들의 부산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충성, 우렁찬 경례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나는 가볍게 목례로 답하며 사무실로 향했다. 그때였다. 저 앞에서 서류 뭉치를 산더미처럼 들고 가던 신병 하나가 발을 헛디디며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와르르 하얀 A4 용지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사방으로 흩날렸다. 주변을 지나던 장교 두어 명이 혀를 차며 그를 비껴갔다. 어이구, 저 칠칠치 못한 녀석. 짜증 섞인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넘어진 병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종이를 줍고 있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당황스러움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꼭 몇 달 전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기만 했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몸을 낮췄다. 그리고 흩어진 서류들을 함께 줍기 시작했다. 괜찮아. 내 목소리에 병사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내 어깨에 소위 계급장을 본 그의 눈이 더욱 커졌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됐어. 둘이 하면 더 빠르지. 나는 부드럽게 웃어 보이며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받아 정리해 주었다. 다른 장교들은 그저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리를 힐끗 쳐다보고는 제 갈 길을 갈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 행동이 불필요한 오지랖이나 시간 낭비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차갑고 딱딱한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온기는 필요하다고 믿었다. 서류를 다 정리해주자. 병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소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야. 누구나 처음은 서툴러. 앞으로는 조심하고. 기운내.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다시 사무실로 향했다. 뒤에서 그가 한참이나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얼어붙었던 내 마음 한구석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사무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은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습관처럼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노쏘의 나침반이었다. 아버지께서 임관식 날 선물로 주신 낡고 오래된 물건, 최첨단 GPS가 난무하는 시대에 웬 구식 나침반이냐며 동기들은 웃었지만 내게는 그 어떤 최신 장비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임관식이 끝나고 가족들과의 짧은 만남 시간, 아버지는 이 나침반을 내 손에 쥐어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서연아,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할 수 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너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할 때, 이 나침반을 보렴. 아버지는 내 손 위에서 나침반을 한번 톡 치셨다. 붉은 바늘이 가늘게 떨리다가 이내 북쪽을 정확하게 가리켰다. 이 바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북쪽을 가리키지. 너의 마음속에도 이런 절대적인 북쪽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군인의 명예이고 네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다.
이 나침반이 너의 진정한 북쪽이 어디인지 항상 기억하게 해줄 거다. 진정한 북쪽, 내게 그것은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지 않는 것,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계급의 높낮이를 떠나 한 인간으로서 동료를 존중하는 것이었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포대의 신참 소위일지라도 나는 내 신념의 북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나는 나침반을 꽉 쥐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의 하늘은 비록 수도의 하늘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곳에는 나만의 의지로 지켜내야 할 나만의 하늘이 있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나는 모니터에 떠오른 수많은 업무 목록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의 전조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초반의 부대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평온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맡은 바 임무는 한치의 오차 없이 처리했고 불필요한 자리에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나의 성실함은 병사들과 부사관들 사이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다. 그들은 나를 FM 소희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나는 그 소박한 신뢰가 좋았다.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온전히 나 이서연이라는 인간이 얻어낸 첫 번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치 맑은 하늘의 예고 없이 스며드는 먹구름처럼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내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 불길함의 중심에는 포대장인 박동혁 중령이 있었다. 박동혁 중령, 그는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의 지휘관이었다.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굽실거렸지만 부하들에게는 군림하려 드는 인물, 포마드로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항상 번들거리는 얼굴, 그리고 아랫사람을 훑어볼 때면 습관처럼 짓는 경멸적인 표정까지. 나는 첫인상부터 그가 불편했다. 그의 불편한 시선은 유독 내게 자주 머물렀다. 아침 회의 시간, 그는 보고를 듣는 둥마는 둥하다가 뜬금없이 나를 향해 말을 던지곤 했다. 어이, 이 소위 부대 생활 할 만한가? 여긴 꽃밭이 아니야. 군대라고. 그럴 때마다 다른 장교들은 마지못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저 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의 말에는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비아냥과 무시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동등한 장교가 아닌 구색 맞추기로 들어온 이물질처럼 취급했다.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짙어졌다. 그는 사적인 질문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이 소희는 남자친구 있나? 주말에는 뭐하고 지네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 아니야? 그 질문들은 관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을 넘나드는 탐색전 같았다. 나는 최대한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상황을 피했지만 그는 포기할 줄 몰랐다. 오히려 나의 철벽이 그의 정보욕을 더 자극하는 듯 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가장 우려하던 그날이 왔다. 오늘 저녁 전 장병 회식이다. 장소는 부대 앞 형제 삼겹살. 식당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박중령의 호령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회식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주관하는 회식은 사실상 또 다른 임무였다. 불참은 곧 학명으로 비칠 수 있었다. 옆자리에 김준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웃어 보였지만 입안이 바싹 마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형제 삼겹살 식당은
이미 우리 부대 장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고기 굽는 냄새와 자욱한 연기,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엉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나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하지만 그 희망은 박중령의 목소리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났다. 어이, 이소희, 거기 촌스럽게 구석에 앉아있지 말고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 모든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켜 그가 가리키는 상석 옆자리로 향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역한 술 냄새와 함께 박중령의 번들거리는 얼굴이 바로 눈앞에 들어왔다. 헤어허, 우리 부대에 꽃이 피었어. 꽃이 이 소희 같은 미인 장교가 있으니 부대 분위기가 다 사네. 그는 내 어깨를 격려하듯 툭툭 치며 말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회식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술잔이 쉴 새 없이 오갔다. 박중령은 노골적으로 나를 자신의 시중을 드는 사람처럼 대했다. 이소희, 내 잔 비었는데 뭐 하나 후배는 선배 잔을 항상 채워야 하는 거야. 군대 아직 덜 배웠구만. 그가 빈 소주잔을 내 앞으로 툭 밀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장교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지금 거절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물론 박중령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게 될 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들어 그의 잔을 채웠다. 그때 그가 술잔을 받는 척하며 내 손등을 자신의 크고 끈적끈적한 손으로 덮었다. 아이쿠, 미안, 실수했네. 그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희죽 웃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다. 심장이 불쾌하게 쿵쾅거렸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접촉이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그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다른 장교들에게 나를 안주 삼아 떠들어댔다. 요즘 여군들은 말이야, 너무 곱게 커서 문제야.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이 소희도 궁이 바짝 잡아야 돼. 안 그래? 그러고는 갑자기 내게 술잔을 내밀었다. 자, 이 소희도 한 잔 받아. 상급자가 주는 술은 법이야. 법.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중령님, 제가 술을 잘 못 마십니다. 내일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사양하겠습니다. 내 거절에 박중령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싹 굳었다. 시끄럽던 테이블에 찬물이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뭐라고 지금 내 술을 거절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어따 대고 토를 달아 군인이 까라면 까는 거지. 말이 많아.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옆에 있던 최소령이 황급히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했다. 헤어허, 중령님. 이소희가 아직 신참이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한 잔 올리겠습니다. 최소령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박중령에게 술을 따랐다. 다른 장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다른 테이블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고기를 뒤집으며 애써 이 상황을 외면했다. 그들의 침묵과 방관이 박중령의 폭력적인 언사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잠시 후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테이블을 빠져나왔다. 식당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좁고 어두운 복도로 들어서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차가운 벽에 이마를 대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딜 도망가나, 이소희.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중령이었다.
그는 어느새 나를 따라와 복도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다. 식당 안에서의 가식적인 웃음기는 사라지고 술기운과 비열함이 뒤섞인 맨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우스워.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계집애가 장교 계급장 달아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그는 한 걸음 내게로 다가왔다. 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내 바로 앞에 서서 위협적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다. 그가 나지막에 하지만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들어. 이서연 소위. 네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군 생활이 아주 편해질 수도 아니면 지옥이 될 수도 있어. 이 부대에서 나는 왕이고 법이야. 내 말 한마디면 너 같은 신참, 소위 하나쯤은 아무도 모르게 밟아버릴 수 있다고. 알아들어. 그것은 더 이상 농담이나 치기 어린 갑질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자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폭력이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가 꿈꾸던 군대는 이런 곳이 아니었다. 내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맹세했던 조국은 이런 썩어빠진 인간들의 놀이터가 아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주먹을 꽉 쥔 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에 서린 공포와 분노를 읽었는지 그는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똑똑한 년인 줄 알았는데 아직 뭘 모르는군. 좋아, 기회를 주지. 방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봐. 내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뻣뻣하게 굴지. 그는 내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툭 치고는 휘파람을 불며 식당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이나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간신히 몸을 추슬러 자리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내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 복대서의 일은 다른 세상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주변의 소음은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조용히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채팅창을 열었다. 화면에는 아빠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다. 차가워진 손가락으로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메시지를 입력했다. 아빠, 저 잘 지내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짧은 메시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띄워보낸 작은 종이배와도 같았다. 괜찮다는 거짓말 속에 살려달라는 나의 절박한 비명이 담겨 있었다.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익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다. 악의적인 바람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후 내가 알던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불쾌감으로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지독한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박중령의 비열한 눈빛, 복도를 가득 메웠던 역한 술 냄새,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를 절망케 했던 동료들의 차가운 침묵.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는 사실이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세상은 잿빛이었고 내가 입은 군복은 갑옷이 아니라 죄수복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니, 평소보다 더욱 각을 잡아 군복을 차려입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박중령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괜찮아. 이서연, 너는 군인이야. 이 정도에 흔들려서는 안 돼. 하지만 나의 그런 결심은 아침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산산이 부서졌다. 회의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다. 모든 장교들이 모인 자리. 박중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서류들을 넘기다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내가 제출한 주간 업무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아, 우리 이서연, 소희가 제출한 보고서로군.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경멸적으로 팔랑거리며 넘기더니 갑자기 한 페이지에 손가락을 멈췄다. 이 부분 말이야. 그가 가리킨 곳은 통계 그래프의 아주 작은 오차 범위 표시였다. 누가 봐도 사소한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마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풀리기 시작했다. 이 소위,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생각하나? 이런 사소한 것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무슨 작전을 논하고 부하를 지휘하겠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듯했고 어떤 이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처럼 모두가 침묵의 방관자였다. 최소령은 내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부리고 있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겉멋만 들어서 여군이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그의 입에서 나온 모욕적인 언사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내게 날아와 박혔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우는 것은 최악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박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서서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서류 작업도 제대로 못하는 걸 보니 머리 쓰는 일보다는 몸으로 뛰는 게 적성에 맞을 것 같군. 오늘부로 이 소희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3보급 창구, 거기 가서 재고 정리를 하도록. 먼지 쌓인 볼트 너트 하나까지 빠짐없이. 전부, 알겠나?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3보급 창고는 수십 년간 사용하지 않는 낡은 군수품들을 쌓아두는 모두에게 잊힌 곳이었다. 그곳의 재고를 정리하는 것은 보통 사역병사들에게나 시키는 고되고 의미 없는 일이었다. 장교, 그것도 일선포대의 소대장에게 시킬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이자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대답. 알겠습니다. 나는 힘겹게 대답했다. 굴욕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박중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첫 번째 균열은 그렇게 내 자존심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깊고 선명하게 새겨졌다. 3보급 창고의 거대한 철문은 끔찍한 쇳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년은 묵었을 법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확 끼쳐왔다. 창문 하나 없는 내부는 어두컴컴했고 높은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선반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와 장비들이 유령처럼 쌓여 있었다. 이곳은 창고가 아니라 잊힌 시간들의 무덤 같았다. 나는 잠시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내가 여기서 절망하고 포기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녹슨 장비들의 품명을 확인하고 수량을 세어 장부에 기록했다. 눈물 대신 땀을 흘렸다.
울분의 찬소리 대신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 거친 숨소리를 뱉어냈다. 분노와 굴욕감을 오로지 이 육체 노동에 쏟아부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얼굴과 군복은 이미 먼지와 거미줄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때 창고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돌아보니 보급계 담당인 김준휘님이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낡은 군복과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군 생활의 연륜이 묻어 있었다. 소위님, 잠시 쉬어가면서 하십시오. 그는 내게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준휘님, 박중령님 일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원래 저런 분이십니다. 김준휘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는 양반이지요. 저 양반 밑에서 멀쩡하게 전역한 장교가 드뭅니다. 그의 말은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의 고질적인 병폐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좋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악한 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이 부조리한 시스템. 김준휘님은 더 해줄 말이 없는 듯 그저 내 어깨를 한번 툭 두드려주고는 돌아갔다. 그의 단순한 행동 속에 나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네라는 체념이 담겨 있어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나는 홀로 남아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분노를 사기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다. 상자들을 옮길 때마다, 장부를 기록할 때마다 나는 이 부당함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먼지 쌓인 창고 한 구석에 주저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흙먼지로 더러워진 내 손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나침반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노소의 표면은 먼지로 흐릿했지만 그 안의 바늘은 여전히 굳건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네오의 진정한 북쪽이 어디인지 항상 기억하게 해줄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나의 진정한 북쪽, 그것이 과연 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굴욕을 곱씹으며 세우러져 가는 것일까? 아니, 절대 아니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 균열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었다. 순간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차가운 결심의 불씨가 타올랐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움직임의 활기가 돌았다. 남은 재고 정리를 무서운 속도로 해치우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벌이 아니었다. 나의 방역을 위한 준비였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나는 마침내 산더미 같던 재고 정리를 끝마쳤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재고 목록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했다. 그리고 수도가로 달려가 얼굴과 손에 묻은 검댕을 씻어냈다. 군복의 먼지를 최대한 털어내고 흐트러진 매무새를 바로잡았다.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박중령의 사무실로 향했다. 똑! 나는 그의 방문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노크했다. 누구야? 소위 이서연, 보고 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중령은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를 하다가 나를 보고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손짓으로 내게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전형적인 권력 과시였다. 나는 그의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섰다. 조금의 미동도 없이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몇 분이 흘렀을까? 그는 마침내 전화를 끊고는 의자에 몸을 파묻으며 거만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그의 책상 위로 깔끔하게 정리된 재고 목록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중령님께서
명하신 제 3보급 창고 재고 정리 모두 완료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입니다. 박중령은 의외라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하루 만에 끝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그는 마지못해 보고서를 집어들고 대충 훑어보았다. 흠잡을 곳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작성된 보고서에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나는 그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던데. 저는 대한민국 공군 장교 이서연 소입니다. 저의 보직은 이곳 방공유도탄 포대의 소대장입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저에게는 제 보직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고 제 부하들과 함께 훈련하며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령님께 제 보직에 맞는 정당한 임무를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나는 그에게 성희롱이나 부당함에 대해 직접적으로 따져 묻지 않았다. 그래봤자 힘없는 나의 발악으로 끝날 것을 알았다. 대신 나는 군인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그가 감히 부정할 수 없는 논리로 그를 공격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박중령은 입을 꾹 다문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사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내가 울며 애원하거나 혹은 완전히 굴복할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냉정하고 논리적인 방역은 그의 시나리오에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다. 해요, 이거 봐라.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내게로 다가왔다. 장교는 장교네. 좋아. 네가 그렇게 임무를 원한다니. 내가 아주 좋은 기회를 주지. 그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장교로서 너의 능력을 만천해 증명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무대를 마련해 주겠다. 기대해라. 이 소위 네가 원하던 것 아주 실컷 맛보게 해줄 테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거대하고 잔인한 음모의 서막을 알리는 예고편이었다. 그의 절대적인 권위에 내가 감히 첫 번째 균열을 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박중령의 사무실에서 그의 서늘한 미소를 마주한 이후 며칠 동안은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흘렀다. 그는 나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회의에서도 내게 질문 하나 던지지 않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투명 인간을 보듯 지나쳤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자아냈다. 맹수는 사냥 직전에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이다. 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매일을 버텨내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예고했던 무대의 막이 올랐다. 금일 오후 3소대 전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의 집합. 아침 점호 시간. 박중령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3소대. 바로 내가 지휘하는 소대였다. 소대원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불만이 스쳐 지나갔다. 어젯밤 3소대 담당 구역의 경계 근무 보고가 아주 엉망이었어. 이따위 해이해진 정신 상태로 무슨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건가? 오늘 오후 훈련을 통해 3소대에 썩어빠진 군기를 바로잡겠다. 전원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소대원들은 우렁차게 대답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나를 향해 있었다. 어젯밤 경계 근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히 나를 겨냥한 트집이라는 것을. 소대원들의 눈빛에는 소대장님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는 원망이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박중령은 나를 고립시키기 위해 내 소대원들 전체를 인질로 삼은 것이다. 오후가 되자 여름 태양은 아스팔트마저 녹여버릴 듯 이글거렸다. 연병장은 거대한 불판처럼 달아올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와 3소대원들은 20필리치 넘는 완전 군장을 짊어지고 그 불지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박중령은 시원한 차양막 아래에 의자를 놓고 앉아 확성기를 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음료수 컵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마치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혹은 투견장의 개들을 내려다보는 주인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먼저 가볍게 연병장 야이씨 바퀴 뛰어.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와 소대원들은 뛰기 시작했다. 무거운 군장이 어깨를 짓눌렀고 철모 안으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몇 바퀴 돌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이서연 소위. 박중령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다. 네, 소위 이서연.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오나 다시. 내 소위 이서연. 네 소대원들이 저 모양인 건 네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기 때문이다. 네가 똑바로 해야 소대원들이 따른다는 걸 아직도 몰라. 네 약해 빠진 정신이 소대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라고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의 모욕적인 언사는 확성기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연병장 주변 건물 창문에서 다른 장병들이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다. 나는 완벽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시야가 흐려졌다. 뜀박질이 끝나자 곧바로 다음 훈련이 이어졌다. 끝없이 반복되는 PT 체조, 총기 수여 및 분해 결합, 그리고 엎드려 뻗쳐 자세로 내리쬐는 태양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까지. 훈련은 합리적인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육체적, 정신적 한계까지 몰아붙이기 위한 고문 그 자체였다. 소대원들은 하나둘씩 지쳐 쓰러져 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내가 자초한 일 때문에 자신들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연병장 한가운데. 수십 명의 부하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외로운 섬이었다. 건물 창가에서 김준희님이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 무력한 시선이 오히려 내 비참함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양은 더욱 거세게 우리를 내리찍었다.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군복은 땀으로 축축하다 못해 무겁게 늘러붙었고 소금기가 말라붙어 하얀 얼룩을 만들었다. 목구멍은 타는 듯한 갈증으로 찢어질 것 같았다. 박중령이 약 올리듯 얼음물을 마시는 모습이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였다. 전원 총 들고 엎드려 팔굽혀펴기 100회 실시 숫자는 이서연 소희가 붙인다. 목소리 작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줄 알아. 나는 이를 악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하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둘, 소대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셋, 그때였다. 내 옆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던 어린 신병 하나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의무병들이 달려와 그를 들것에 싣고 황급히 뛰어갔다. 열사병이었다. 하지만 박중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고작 저 정도로 쓰러지다니.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야. 약한 놈들은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 이서연 소위 몹 하나 계속 실시해.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학대다. 저 자는 미쳤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사적인 분풀이를 위해 부하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 내가
내가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의 굴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내 소대원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소대장으로서 나는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과 나침반이 스쳐 지나갔다. 진정한 북쪽, 그것은 이 부당한 폭력에 굴복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미친 짓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가리켜야 할 진정한 북쪽이었다.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박중령은 우리에게 잠시 휴식을 명했다. 물론 편히 쉬라는 뜻이 아니었다. 차렷 자세로 서서 5분간 반성하라는 것이었다. 모두가 지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나는 전투조끼 안쪽의 비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안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구형 휴대폰이 들어있었다. 군 규정상 반입이 금지된 물건이었지만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지금이 바로 그 비상사태였다. 땀으로 미끄러운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번이나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나는 다른 소대원들의 등 뒤에 몸을 숨긴 채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단축 번호를 눌렀다. 아빠, 문자 입력창을 열었다. 시야가 흐려져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휴대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타자를 쳤다. 82부대 연병장, 아빠, 와주셔야겠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이 한 문장에 나의 모든 절박함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다. 아연성.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는 표시를 확인한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자, 휴식 끝. 전원 다시 엎드려. 박중령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세를 낮췄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까와는 다른 감정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었다. 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나의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냈다. 이제 남은 것은 버티는 것뿐이었다. 과연 나의 SOS가 닿을 것인가? 아니면 이 지옥의 연병장에서 내 모든 것이 재가 되어버릴 것인가? 나는 뜨겁게 다궈진 아스팔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지옥의 한가운데 나는 이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다. 제발, 제발. 나는 다궈진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의 감각이 흐릿했다. 박중령의 악에 친 구함소리, 동료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내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는 소리가 한데 뒤엉켜 귓가를 맴돌았다. 이제 한계였다. 의식이 아득해지려는 찰나. 나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떠올렸다. 아빠, 제발. 그때였다. 모든 소음을 뚫고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벌의 날갯짓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해졌다. 두두두두두두. 심장을 직접 때리는 듯한 육중하고 규칙적인 굉음. 우리 부대의 주력 전투기들이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리였다. 뭐야, 저 소리는. 박중령이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연병장에 있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 한가운데 검은 점 하나가 빠르게 커지고 있었다. 그것은 육중한 동체를 가진 UH-65 블랙호크 헬리콥터였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헬기는 지정된 헬리패드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맹금류가 사냥감을 덮치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연병장 한가운데를 향해 곧장 하강하고 있었다. 미쳤어. 누가 연병장 착륙을 허가했어. 당장 회항하라고 지시해. 박중령이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헬기는 그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기세를 높이며 내려왔다. 두두두두두두.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을 휩쓸었다. 모래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 시야를 가렸고 훈련을 위해 세워뒀던 가설물들이 맥없이 나뒹굴었다. 병사들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가렸다. 박중령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 대굴대굴 굴러갔다. 전례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군대의 심장이자 가장 신성한 공간인 연병장에 전투 헬기가 비상 상황도 아닌데 착륙하고 있었다. 마침내 블랙호크의 육중한 스키드가 아스팔트 바닥에 거칠게 부딪히며 착륙했다. 엔진이 서서히 꺼지며 소음이 잦아들자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모두의 시선이 헬리콥터의 옆면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푸른 바탕에 은빛 별 3개가 선명하게 박힌 대한민국 공군대장을 상징하는 성판이 붙어 있었다. 대장기,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부대, 아니 이 지역 전체를 통틀어 대장기를 단 전용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대한민국 공군작전사령관 수익. 유압 실린더 소리와 함께 헬기의 옆문이 천천히 열렸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된 검은 전투화였다. 그리고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 그 위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어깨. 마침내 한 남자가 헬기에서 내려 연병장 땅을 밟았다. 이진우 대장, 나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조각상처럼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감정이라고는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얼굴에는, 그러나 히말라야 정상의 공기처럼 상대를 압도하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중령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목이 터져라 경례를 외쳤다. 충성사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꼴사납게 갈라져 나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 혹은 길가의 돌멩이를 대하듯 그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아버지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흙먼지 투성이인 채로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 있는 나. 이서연 소위에게 아버지는 천천히, 그러나 무서운 기세로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성큼. 아버지의 전투화가 아스팔트 바닥을 짓누르는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때 지켜보던 장병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속삭임이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이진우, 사령관님. 이서연, 소위, 설마 성이 같잖아. 멀더웬 돼. 그들은 이제야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왜 신참 소위가 사령관의 전용 헬기를 불러낼 수 있었는지, 왜 하늘의 방패라 불리는 냉철한 지휘관이 이 먼지 구덩이의 연병장까지 직접 행차했는지,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과 공포,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들을 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내 앞에 섰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휘청거렸다. 아버지는 말없이 내 팔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아치비 하바. 내 입에서 간신히 터져나온 작은 목소리. 그 순간 아버지의 얼음장 같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나만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흔들렸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어깨에서 빛나던 별 3개의 계급장이 달린 깨끗한 전투복 상의를 벗었다. 그리고 땀과 먼지로 더러워진 내 어깨 위에 몰차리로 덮어주었다. 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옷이 내 작은 몸을 포근하게 감쌌다. 그것은 추위를 막기 위한 옷이 아니었다. 무너진 내 딸의 명예를 다시 세워주고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아버지의 몰차립의 맹세였다. 나는 그 온기 속에서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았다. 아버지는 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듯 세운 뒤 마침내 얼어붙은 박중령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부짖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듣는 이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박동혁 중령, 네트 사령관님,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공군 장교 교육 방식인가? 아버지는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아니면 아버지의 시선이 다시 박중령의 눈에 칼날처럼 박혔다. 내 딸을 훈련시키는 자네만의 특별한 방식이었나? 내 딸, 마지막 2 단어가 연병장 전체에 확인 사살처럼 울려 퍼졌다. 박중령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풀렸으며 턱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사령관님, 그것이 오해이십니다. 털썩 결국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무참하게 주저앉고 말았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연병장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헬기에서 함께 내린 굳은 표정의 헌병들을 향해 나지막이 명령했다. 박동혁 중령을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네스, 어젯밤 회식 자리와 오늘 연병장의 모든 CCTV 영상을 즉시 확보하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이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지휘 책임이 있는 모든 장교들 또한 전원 조사하도록 한다. 즉시 실시 명 받들겠습니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저앉은 박중령의 양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고 수갑이 잠기는 소리는 그의 군 생활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옷깃을 붙잡고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늘의 포효가 휩쓸고 간 연병장에는 끔찍한 정적과 함께 너무나도 통쾌하고 완벽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감싸 안고 우리를 기다리는 헬기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지옥 같던 연병장을 뒤로 하고 나는 마침내 나의 가장 강력한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블랙호크 헬리콥터는 지옥 같았던 82부대를 뒤로 하고 대한민국 공군의 심장부인 작전사령부로 향했다. 나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댄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처참히 짓밟히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령관의 전용 헬기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사령부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한 여군 장교가 나를 정중하게 안내했다. 내가 배정받은 곳은 외부 손님을 위한 최고급 숙소였다.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샤워기 아래에서 나는 연병장의 흙먼지와 함께 어젯밤의 끈적한 굴욕감까지 모두 씻어내는 기분이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푹신한 침대에 눕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솜처럼 무거워졌다. 나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휴식을 취하며 회복에만 집중했다.
그동안 바깥 세상은 천지가 개벽할 것처럼 뒤집어지고 있었다. 사령관의 딸과 심판의 헬리콥터에 대한 소문은 내가 굳이 드드려 하지 않아도 바람결처럼 들려왔다. 공군 전체가 이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사건의 처리는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아버지, 아니, 작전 사령관의 직접 지시가 내려간 사건이었다. 그 누구도 감히 뭉개거나 축소할 수 없었다. 헌병대는 82부대를 샅샅이 뒤졌다. 회식 자리에 CTV와 연병장 훈련 영상은 박동혁 중령의 추악한 민낯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남겼다. 영상 속에는 그의 성희롱적인 발언과 행동, 그리고 가혹 행위의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동혁 중령은 즉시 보직 해임된 후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몰락은 빠르고 처참했다. 직권남용, 가혹행위, 성추행 등 온갖 죄목이 그의 목을 옥죄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사령관이 직접 칼을 빼든 사건 앞에서 그의 인맥은 거미줄보다도 연약했다. 결국 그는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이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계급과 명예, 그리고 평생을 보장해줄 연금까지. 그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 그는 더 이상 공군의 장교가 아니라 그저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의 추락은 공군 전체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두가 똑똑히 목격했다. 폭풍의 여파는 박중령에게만 미치지 않았다. 그날 그 자리에서 침묵으로 동조했던 모든 이들이 대가를 치렀다. 특히 최소령을 비롯한 간부들은 전원 중징계를 받았다.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진급심사에서 영구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들의 비겁함은 그들의 군 경력에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로 새겨졌다. 그로부터 며칠 후 부대 안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불러 세웠다. 돌아보니 최소령이었다. 며칠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항상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빳빳하던 군복은 헐렁해 보였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소위님, 아니 이서연 소위님.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장교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날 제가 조금이라도 용기를 냈더라면 소희님께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그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소희님께는 꼭 제 입으로 직접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사과에는 어떠한 변명도 가식도 없었다. 오직 깊은 후회와 자기 혐오만이 담겨 있었다. 그 역시 이 부조리한 시스템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 그의 죄가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의 후회는 진심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서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꼈다. 일어나십시오. 소령님, 내 말에 그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소령님의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디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선배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그는 한참이나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 사건이 남긴 상처와 교훈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갈 무렵 나는 작전사령관실로부터 정식 호출을 받았다. 아버지를 사령관으로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단정하게 군복을 차려입고 사령관실로 향했다. 거대한 문 앞을 지키는 부관에게 소속과 이름을 밝히자 그는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사령관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고요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활주로와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이륙하는 전투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와스큐나, 나를 돌아본 아버지의 얼굴에는 사령관의 위엄 대신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부드러움이 서려 있었다. 몸은 괜찮으냐? 네, 아바, 괜찮아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아버지였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 제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이서연이라는 군인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고 미숙했던 거예요. 아니다. 너는 미숙하지 않았다. 너는 가장 군인답게 행동했다. 아버지는 내게 다가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열어보거라. 봉투 안에는 나의 인사 이동 명령서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발령지는 내가 예상했던 곳이 아니었다. 발령, 공군본부 감찰감실 근무를 명함, 감찰감실요. 감찰감실은 군대 내의 모든 비리와 부조리를 조사하고 바로잡는 공군 최고의 사정기관이었다. 신참 소위가 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자리였다. 서연아, 나는 네가 겪은 일이 다시는 이 군대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공군 본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히 여군들을 대상으로 한 부대 내 성폭력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너를 그 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나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네 경험이, 너의 그 상처가 이제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무기가 될 거다. 다른 피해자들이 너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다시는 너와 같은 아픔을 겪는 후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 길을 만드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진짜 임무다. 나는 그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나를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더 큰 사명을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킬 기회를 주신 것이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게 차올랐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나침반을 꺼내 아버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빠가 주신 나침반 덕분이에요. 제 길을 잃지 않게 해줬어요. 아버지는 나침반을 집어들고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다. 잘 컸구나. 내 딸, 진정한 장교는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부하의 명예를 지킬 줄 아는 법이지. 너는 이미 첫날부터 그걸 해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전투기 한 대가 포물선을 그리며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82부대에서의 4시간은 끝났다. 폭풍은 지나갔고 내 앞에는 더 어렵고 험난할지 모르지만 훨씬 더 의미 있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82부대의 어둡고 먼지 쌓인 창고에서 굴욕을 곱씹던 신참 소위가 아니었다. 내 어깨 위에는 이제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더해져 중위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단단히 받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청춘의 꿈과 열정이 시작되었던 곳, 바로 공군사관학교의 강단에 서 있었다.
객석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생도들.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는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을 향한 동경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공군본부 감찰감실 소속 장교로서 상호 존중의 변경 문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지난 1년간 나는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견고한 관행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고 보이지 않는 저항에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미래의 후배들이 겪지 않아도 될 평온함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의 높낮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감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휘하게 될 부하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부당함 앞에서 기꺼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 공군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싸워온 시간이 내 안에 단단한 심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생도들의 마음에 가닿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까지 모두 마쳤을 때 생도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다. 나는 강단에서 내려와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때 한 여생도가 쭈뼛거리며 내게로 다가왔다. 애뜬 얼굴이었지만 다부진 눈빛이 인상적인 생도였다. 저 이서연 중위님, 네, 편하게 말해요. 오늘 강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중위님처럼 부하들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말을 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두렵습니다. 제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선망과 함께 현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1년 전 박중령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포에 떨던 내 모습이 그녀의 얼굴 위로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잠깐 나랑 같이 좀 걸을까요? 우리는 강당을 나와 사관학교의 교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해질 역의 노을이 생도들의 훈련 구호를 배경으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다. 두려운 게 당연해요. 나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때로는 두렵고 내 솔직한 고백에 생도의 눈이 조금 커졌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잃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머니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낡은 나침반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노소의 나침반. 아주 소중한 분께 받은 선물이에요. 그분은 제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걸 보며 마음속에 진정한 북쪽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나침반을 생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주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았다. 우리에게 진정한 북쪽은 무엇일까요? 더 높은 계급, 더 편한 보직 아니요. 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신뢰와 우리 군의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북쪽만 잃지 않는다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국은 길을 찾게 될 거예요. 생도는 가만히 나침반을 내려다보았다. 그 작은 바늘은 여전히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맑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녀가 앞으로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결코 자신의 북쪽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생도와 헤어진 후 나는 혼자 언덕 위에 남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 활주로에서 F-14K 전투기 한 대가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이륙하고 있었다. 오렌지색 애프터버너의 불꽃이 황혼의 하늘에 긴 궤적을 그리며 순식간에 점이 되어 사라졌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나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나만의 하늘을 날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비행은 홀로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날개가 되어주고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비행이라는 것을. 나의 진정한 북쪽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도 오로지 내 힘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겪은 아픔과 시련을 다른 누군가의 하늘을 지켜주는 방패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날아오를 이 하늘을 더욱 정의롭고 명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그리고 운명이 나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북쪽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 나침반을 다시 한번 고쳐주었다. 전투기들이 만들어낸 비행운이 노을 속으로 아름답게 스며들고 있었다. 나의 비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의 진정한 북쪽은 바로 이곳. 우리가 함께 지켜내고 만들어갈 이 하늘에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올바른 길을 가리키는 진정한 북쪽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